XR기법을 먼저 이제 XR기법은요 대표적인 그 내부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XR기법으로는 표현 분석이나 아니면 뭐 조성 분석 이런 거는 못해요. XRF 그런 거는 우리가 성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거는 XR 기법을 먼저 좀 해볼 거예요. 몇 가지 용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보고 아는 것들이에요. 자,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또는 이온 분자가 꼭 3차원만이 아니에요.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1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의미는 3차원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배열되는 그런 고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그리고 걔네들이 3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해요. 그 격자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레티스인데 이거는 우리 쪽 분야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디자인 쪽에서 쓰고요. 다른 쪽에서도 그냥 다 써. 예술하는 데서도 다 쓰고. 자, 레티스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무슨 문양이나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주기적으로 배열된 그걸 이제 격자, 레티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크리스탈이 이제 3차원적, 2차원, 1차원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 이제 레티스라는 용어도 우리가 씁니다. 공간 격자, 은하 주변 환경을 갖는 점들이 3차원적 배열. 격자점 뭐냐면요. 어떤 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일한 주변 환경을 갖는 그런 점을 우리가 하나의 격자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격자점에다가 우리가 어떤 애톰이 하나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톰 쌍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뭐 세슘 플러스 아이오나이드 뭐 이런 이온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이 동일한 주변 환경을 가질 때 배열을 한 점을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거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유니셀이라고 하는데 유니셀에서 한 길이를 우리가 레티스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로 세로 높이 세 개로 나타나는데 다 같을 수도 있고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고 여기 각도가 다 90도면 이런 각도가 90도면 우리가 그냥 심플 큐빅이라고 하죠. 제가 간단한 거. 레티스 컨스턴트 할 때 보통은 길이를 얘기하는데요. 보면 더 범용적인 의미로는 길이뿐만이 아니라 각도도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다 길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이 페이지 넘어갑시다. 앞에서 했던 거 지금 설명했던 거 다 그대로 한 거고. 은고 한국말로는 은고 그리고 솔리디피케이션. 그런데 뭐 철도 좋고요, 뭐 마그네슘도 좋고 어떤 금속을 우리가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은 녹는 점이 지나면 이제 녹겠죠. 녹는 점이 딱 지나면 이제 녹겠죠. 그 틀 안에서 이제 녹기 시작해요. 근데 걔를 녹은 상태에서 내가 쿨링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시 붙이면은 다시 녹는 점을 지나면서 다시 그러니까 고체였어. 올려서 온도 올려서 녹였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쿨링을 시키는 거야. 쿨링을 시키면요, 그 안에서 이제 고체였던 게 이제 액체 상태가 됐던 거잖아. 그 멜팅을 시키면 그 상태에서 애톰들이 사실은 주기적인 배열이 저기 변화가 끊어지면서 쟤네들이 좀 유동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걔네들이 서로 두세 개 세 네 개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모이면은 어느 순간 몇 개 이상이 다 이제 종류가 재료가 다른데 몇 개 이상이 모이면은 그게 이제 최초의 뉴클레인 원자 핵이 될 수 있는 이제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몇 개 툭툭툭 모여서 순간적으로 거기서 이제 결합을 이루는 상태가 되면요, 주변은 다 액체인데 여기 아주 짧은 작은 공간, 여기는 이제 핵으로 불리는 이 공간은 순간적으로 결합들이 이루어진 고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체와 액체 이제 중간에 이제 경계선이 있는 거죠. 고체가 있고 주변에 다 이제 액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거기서 이제 액체에 있는 애톰들이 와서 하나씩 딱딱딱 붙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핵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로 안에서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선천적으로 여기서 다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일어나면서 이제 쿨링 되면서 얘가 멜팅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던 것들이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뚝뚝뚝 와서 붙어. 커져. 여기서도 커져. 여기서도 커져.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면은 이 점점 고체가 커지고 액체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커지다가 이제 만나면은 이제 그 커진 이 부분은요. 지금 설명했던 거 이거예요. 리퀴드에서 먼저 핵 누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일어나.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들이 서로 자라다가 이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인 바운더가 되는 거고, 요 내에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레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잘라가지고 이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레인과 그레인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여기 하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레인인데 얘네들이 이제 다 같은 방향으로 쭉쭉쭉 자란다고 해요. 요거 내부는 사실은 단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내부에서는. 근데 샘플 전체를 보면은 단결정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샘플 전체가 내가 관심 있는 전체가 다 같은 방향으로 돼 있다. 그럼 그 전체가 이제 단결정이 되는 거죠. 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보석인 거지, 보석. 단결정 만들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어려우니까 보석이 작은 거잖아. 자, 그레인 이쪽에 있고요. 또 이쪽에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자라고 얘는 뭐 이렇게 자랐어. 만났어. 그럼 얘네들은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은 그냥 제일 흔한 거죠. 얘가 바로 다결점인 거죠. 다결점. 분석도 여러분들 다결점이죠. 단결점도 있긴 있죠. 근데 걔네들은 좀 특수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길러진 거고 샘플이 뭐 크질 않아요. 기둥만한 그런 거 없어. 사실 조그만 거죠. 다결점. 그런데 이런 거만큼의 아주 부분적으로 보면은 단범위의 규칙성은 있습니다. 이어졌네? 뭐 이어졌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요 장범위의 규칙성이 없어.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정질이라고 합니다. 어머푸스. 맞아, 어머푸스. 그래서 저게 다결정인지 비정질인지 그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냥 액체로 있을 때 그냥 있지 왜 고체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뭐냐면 액체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에톰과 에톰들이 계속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딱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에톰과 에톰이 둘만 생각해 봤을 때 쭉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지겹게 봤던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애톰이 있는데 다른 애톰이 와가지고 딱 접근하면요 어떤 최적의 거리가 됐을 때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 더 낮아집니다. 전체 에너지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체를 형성을 하면은 이런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전체 에너지가 낮아지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화면에서 최적의 거리가 돼야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고 했어요. 요만큼.
만약에 얘랑 얘를 따졌을 때는 좀 전에 봤던 최적의 거리를 이루고서 지금 충분히 더 낮아요. 근데 다결점을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요,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원자들이 이렇게 충진되어 있는 게 그레인만큼 되지가 않죠. 좀 더 원자간 거리가 더 먼 상태이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기와 머스 보이죠? 여기와 여기가 아니라 여기와 뭐 여기 이 정도로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어떤 거예요? 그레인 바운드 더 낮은 거야? 더 높은 거야? 더 높은 거죠. 아모포스는 더 하겠지. 그냥 더 하겠지. 다 막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잖아. 이 페이지 뭐 앞에 했던 내용 넘어갑시다. 비슷한 내용. 주된 금속계라 세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BCC, 결정도, FCC, HCP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BCC는 코너에 어떤 종류의 점이 있고 FE 철일 수도 있죠. 요 센터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FCC는 코너에 있고 면 6개의 면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HCP는 A, B, A 이런 식의 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거의 대부분의 금속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물질 중에 금속이 제일 많아요. 이런 걸 1학년 때 알아야 돼요. 금속 고가를 택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BCC 주된 뭐 금속은 뭐 크롬, 철, 몰리브덴, 포타시움, 소듐. 여러분들 소듐이 나트륨이에요. 포타시움은 뭐야? 칼륨. 나트륨, 칼륨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알아먹잖아. 근데 영어로 말할 때 나트륨, 칼륨 그러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소듐, 포타시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탄탈륨, 성스텐, 바나듐 이런 거 다 BCC 구조. 그리고 격자상수라고 있잖아요. 아까 유니셀에서 이변의 길이가 몇이에요 보니까 0.289 나노미터. 그러니까 옹스트롱으로 따지면 2.89 옹스트롱이죠. 탄탈륨은 3.3 옹스트롱이죠. 요건 이제 문헌값들이 그냥 벌써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분석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준하는 파장을 가진 빛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쏴줘가지고 연간 거리를 측정하고 레티스 컨스탄트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준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FCC 알루미늄, 카파, 골드, 이제 많이 쓰는 거 레드. 레드는 뭐예요? 한국말로? PB, 니켈, 플라티늄, 실버 이런 것들이 다 FCC입니다. 뭐 4점 몇에서 3점 몇 이런 옴수정 정도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철 같은 경우는요, 맞지? 상온에서 BCC 맞지? 이게 올라가면 FCC 아니야, 맞지? BCC, BCC였다가 올라가면은 FCC, 그다음부터 또 강마상 되면서 또 BCC. 이렇게 같은 조성을 같은 물질인데도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상온에서는 BCC인데 고온에서는 FCC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HCP, 카드뮴, 징크, 마그네슘, 코발트, 지르코니아, 타이타늄, 베릴륨, Be라고 썼죠. 그리고 얘는 HCP 구조이기 때문에 윗변이 있고 윗변이 더 길어요. C. 그래서 레틱스 컨스탄트가 A라고 되어 있는 게 내가 아래쪽에 한 변이고요. 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Z축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또 뒤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아이디얼 HCP 구조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아이디얼한 A와 C에 딱 B가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 존재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좀 더 길거나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디얼 HCP가 A와 C의 B가 1.6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아이디얼한 상태야. 근데 거기에서 C가 더 길거나 그래갖고 C가 더 이렇게 13.6%더 길거나 징크, 카드뮴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더 작거나 그러면은 마그네슘, 코발트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디얼한 경우는 별로 없고. 만약 그 애tom이 사이즈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더 늘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밀러 지수 표기법에서요. 여러분들 디렉션 방향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면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XYD에서는요. 방향 같은 거는 그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면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면은요. 보통은 HKL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기를 많이 하는데 면을 표기할 때는 여러분들 소괄호 이거 있잖아요. 면, 드물리건 소괄호 써가지고요. 이렇게 면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 격자상수가 이제 A, B, C인 데가 있는데 격자상수에 이제 2배 되는데 한 점, 3배 되는데 한 점, 1배 되는데 그 점 3개를 이은 이런 면이 있다고 칩시다. 이 면을 우리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을 얘기할 때 그냥 저면 그럼 헷갈리잖아요.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면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첫째는 얘가 X, Y, Z 축과 결정면의 교차점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래서 얘는 2A, 3B, 1C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얘네들을 각각을 A, B, C라고 지금 격자상수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X, Y, Z를 이제 격자상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2, 3,1 나옵니다. 스트가 뭐예요? 이거 지우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2, 3,1을 역수로 취합니다. 역수로 취하면 2분의 1, 3분의 1, 1 이렇게 되겠죠. 역수로 취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분모 2, 3, 1의 최소 공계 2, 3, 1 최소 공계에서는 6이겠죠. 6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다 6을 곱하면은 3, 2, 6이 되겠죠.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있으니까 그래서 3, 2, 6입니다. 3, 2, 6을요 콤마를 다 지워버리고요 바로 안에다가 씁니다. 저 면은 우리가 316면이다. 면을 표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 간 거리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자, 요 면도 볼까요? 요 면은 x축이랑은 만나죠. y축, z축이랑은 안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1, 무한대, 무한대나 그리고 격자상수를 1로 했으니까 1, 0, 아니 1 무한대, 무한대 얘네들 역수를 치면 1, 0, 0 얘는 1, 0, 0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4는 2학기니까 1, 0, 0 1, 1, 1 1, 1, 0 요면은 여러분들이 1, 0면 1, 1면 말했을 때 여러분 딱 그냥 머릿속에 딱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XY 쪽에 다 만난 요런 게 있으면 얘는 111면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100면이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색칠돼 있으면은 010 이렇게 그냥 말하면 그냥 알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런 유니셀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는 유니셀 안쪽에 있는 더 큰 게 아니라 작은 유니셀 안쪽에 있는 여기가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 1인 곳이야.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 1인 이런 교차점 세 개를 딱 썼습니다. 평생 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격자성도 다 같으니까 뭐 그냥 그 과정을 생략했어. 얘를 이제 뒤집어 주세요. 역수 리세프로 걸. 그러면은 3, 2, 3 1분의 3, 2분의 3 곱하기 1. 이거의 최소 공배수는 1, 2, 1의 최소 공배수는 2죠. 2 곱해주면은 6, 3, 2. 잠깐만, 2 곱해주면 6, 3, 2 되지. 6, 3, 2. 근데 얘를 괄호에다가 넣고 콤마를 쓰지 말라. 그럼 쟤는 632면 632면.
수 있는 면 세 가지. 100면, 110면, 111면은 딱 말하면 어딘지 금방 딱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식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세요. 증명을 안 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제일 간단한 구조에서만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111면이 있고요. 100면이 있고 이제 유니셀이 3차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도 100면이 있고 옆에도 100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면 간에 어떤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또 그리고 3차적으로 반복되면요. 111면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면들 간에 간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면 간의 거리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우리가 면을 HKL로 바로 쳐가지고 표시했죠. HKL. 이제 그 명령거리 뭐냐면 HKL 면 간의 거리 디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DHKL. 그럼 그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적자상수 나누기 루트의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제일 간단한 심플 큐빅일 때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른 구조일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식이 더 붙어 막 코사인 붙고 더 붙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식 대입하는 건데 그거 말고 일단 제일 간단한 그 심플 큐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면간 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BCC 했던 것처럼 뭐 3점 몇 옹스트롱이다 그래봐요. 아까 옹스트롱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3.5옹스트롱이다 그래봐. 근데 내가 거기에서 100면에 아니 100 하면 할 게 없어요. 111면에 명한 거를 산다 그러면 루트 1제곱 플러스 1제곱 플러스 0제곱이지. 그러면 루트 몇이야? 2지. 3점 몇 옹수론이 있는데 걔를 1보다 큰 걸로 놔둔 거지. 루트 2면 1보다 크잖아. 예를 들어서 111면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11이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점 몇 옹수론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명간 거리는 디스턴스보다 같거나 작겠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지. 100이면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명간 거리가 디스턴스한테 준하는 거기에서보다 같거나 좀 더 작아지는구나. 알 수 있겠죠. 이걸 하려면 나와야 하냐. 그죠? 카파는 FCC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니셀이 레디스 컨스턴트가 3.61 옹스트롱입니다. 그때 명광거리 D220은 그러면은 3.61 옹스트롱 나누기 루트 2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0제곱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시겠죠?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음수를 할 때는 위에다 바를 쓰잖아요. 1, 1바, 0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뭐 제곱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쉽게 산수야 산수.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동시험 필수관 변환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장비를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가 어떤 샘플을 데이터를 그 샘플을 그냥 맡길 거야. 그 선생님이 측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우 데이터가 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미시의 샘플을 주고 뭔지 알아맞히라고 이런 해볼 거예요. 알아맞히는. 그래서 XRD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하는데요. XRD 장비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보면 담당자 유구정 선생님 그래갖고요. 방향실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화살표를 보면 여기가 지금 후문이에요. 후문 쭉 하고 여기 이제 새로 생긴 아파트 있잖아요. 소리 지은 거예요. 그 여기 후문 앞에 GS 29 있잖아요. 쭉 이제 후문 가기 전에 보면 오른쪽에 쭉 여기 옛날에 지금 탑 있는 데가 작년에 뭐 로터리 뭐가 있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경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터리 거기 지나가지고 좌회전해요. 오다가 후문 나가기 전에 우회전 해보면요. 장영실관이라고 있어요. 장영실관. 그 거기에 여러 가지 공동기기들이 다
X선 회절 분석기라는 게 이렇게 있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문이 닫혀 있잖아요. 장롱처럼. 장롱 이거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여러분들이 어떤 파우더 샘플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금속 만들어서 벌크 샘플이든 아니면 어떤 기판 위에다가 어떤 싱필름을 만들었던 걔네들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요. X선이 이렇게 나오는 X선. X선 발생기가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X선이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이 샘플이 맞고요. 여기서 이렇게 포톤이 나오겠죠. 그 이제 디텍트를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무식하게 하는 게 요건데 내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선을 인시던트 빔 쏘면요 이게 딱 나갑니다. 반사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를 우리가 좀 더 미세부적으로 봤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명간거리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샘플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11면 이렇게 쭉쭉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X선이 들어갑니다.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장 남다 몇 옹스트롱의 빛을 파장을 가진 X선이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가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면에서 맞고요. 얘가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두 번째 면에 들어가지고 얘도 반사. 세 번째 면에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랑 이제 두 번째만 봅시다. 반사돼서 나가요. 근데 나가면 여기에서 나오는 포톤을 여기서 이제 디텍트를 하는 겁니다. 디텍트.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뒤에 가면 좀 더 확대된 그림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돼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렇게 나눠보면은 여러분들 샘플에서 샘플이 이거잖아요. 여기가 세타 맞죠? 세타. 근데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X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반사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울 생각하면 돼요. 거울. 입사돼서 반사되면은 입사각이 있고 반사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각도가 어떤 게 더 크다? 같다? 같이 같아.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같아요.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데이터를 보게 돼요. 지금 말했던 이 세타가 내가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0도에서 시작하지 않고 2도 한 3도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 0도에서 해버리면은 보세요. 이 0도에서 해버리면은 얘가 거의 그냥 다이렉트로 와버린 거예요. 그럼 너무 세서 아무것도 안 나와. 너무 세 디텍트. 근데 꺾어져가지고 한 3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4도, 5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거든. 그러면은 움직이면은 이 디텍터는 데이터가 0도일 때 아무것도 없다가요. 참고로 여기는 2세타 값입니다. 그 왠지는 뒤에서 얘기할게. 쭉 하다가 어느 특정 각도가 되면요. 여기에서 정보가 나와요. 포톤들이 튀어나와. 그걸 이제 디텍터에서 읽어. 그 읽은 것들을 이제 카운팅 해가지고 뭐가 있으면 이렇게 픽 데이터가 뜨는 거예요. 또 각도가 커지면 안 나오다가 또 나와. 그러면은 이게 문헌상에 있는 거면은 요 데이터가 문헌상에 있는 거랑 매치를 해봐가지고 이 물질은 뭐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헌상에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얘네들 이용하면요. 내가 이 연간 거리가 몇인지 이런 것들 우리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맡기면은 엑스레이 오퍼레이터 분이 찍어주면은 우리가 받게 되는 데이터는요, 이런 데이터들을 받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 되게 잘 나오는 경우고, 이런 데이터를 받으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뭐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 P의 값이 셀타의 값이 몇인지를 읽어봐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이 뭐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객관식일 수도 있고 주관식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좀 전에 봤던 피그죠. 사실은 여기 좀 더 확대해 보면요. 가다가 완전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얘를 사실 딱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을 찍었을 때는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내가 샘플 공정을 다르게 해서 찍으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은 거의 같다고 치더라도 얘랑 내가 첫 번째 했던 그 검정선이랑 두 번째 했던 검정선이랑 같은 데이터라고는 할 수 없는 게 하나는 이게 되게 좀 샤프하고 하나는 좀 더 브로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값이 뭐가 있냐면은 FWHM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나타냈을 때 우리가 받은 데이터에서 요 픽의 위치가 얼마인지를 일단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뭐 30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디그리예요. 디그리. 우리가 아는 30도, 60도, 90도 하는 그 각도 있잖아요. 라디안이 아니라. 30도에서 픽이 나옵니다. 그리고 35도에서 픽이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 픽이 이만큼인데요. 여기서 여기가 얼만큼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얼만큼 벌어졌습니다를 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WHM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full with half HALF maximum full with half maximum 그래갖고 FWHM이라고 얘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치폭이라고 합니다. 30도에서 얘가 피크 그냥 7000이라고 할게요. 7000이라고 하고 얘는 뭐냐면은 CPS라는 단어를 씁니다. 얘는 뭐냐면 count per second. 디텍터에서 정보가 안 오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 읽어지는 게 초당 7000개의 포톤이 왔다. 우리가 count per second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30도에서 얘가 7000인데요. 그럼 7000이면 7000의 절반 되는 곳은 몇이에요? 3500이죠. 3500에서 얘랑 얘 사이가 얼마인지 1도인지 1.5도인지 아니면 3도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값이 작을수록 아주 샤프한 거죠. 그 값이 클수록 이렇게 브로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샘플을 찍었는데 이게 피크가 아주 샤프하냐 아니면 아주 브로드하냐 이거는 그 어떤 공정이 뭐가 달라졌냐 그레인 사이즈가 달라졌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치폭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치폭에다가는 이거가 그냥 샘플만 달라요. 그 내포하고 있는 정보가 내가 실험 변수를 뭐뭐를 줬는데 두께가 그렇게 다르게 나왔다. 점점 넓어진다. 점점 더 샤프해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크리스탈라이즈 사이즈 또는 그레인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레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또는 그 안에 어떻게 스트레인이나 그런 게 디펙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알겠죠? 인테그랄 브레스 이거는 뭐 딱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각 픽의 위치가 몇 도냐, 이 픽이 몇 도냐, 이 픽이 요 몇 도냐를 먼저 값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요 위치, 요 값들을 알면은 우리가 얘가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받는 건 2세타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0도, 35도, 예를 들어서 50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2세타가 30도, 35도, 50도면요. 그걸 2로 나누면 우리가 세타 값을 알 수 있죠. 그 세타 값을 알면은 우리가 관계식에 의해서 이거의 면간 거리가 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30도의 절반, 그러니까 15도, 1분의 35도, 25도 여기에서의 세타 값을 알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명간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금속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금속이지만 BCC일 수도 있고 FCC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유리 있잖아요. 유리 흔해 빠졌잖아요. 얘 비정지일 것 같아. 요정지일 것 같아. 뭐 그냥 얘 비정지일 것 같아. 얘는 그냥 만들면 다 비정지예요. 근데 그 SiO2, SiO4 이런 것도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가 결정질이 되면요 그걸 우리가 포치라고 해요. 포치. 또 다른 모양을 만드냐면요 크리스탈로 발란트라고 하여튼 이거 나도 직접 본 적은 없는 거야. 크리스탈 발란트. 그리고 글라스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조성을 가진 유리래도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XRB를 찍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샤프한 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샤프한 픽이 나오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오는 픽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소재 말했던 것처럼 그 유니셀 그 명령어에 다른 거죠. 근데 같은 조성이라도요 얘가 만약 비정질이다 그러면요 픽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XRB를 찍었는데 픽이 안 나오면요 그 안에 결정 구조가 없는 거예요. 픽이 나와야지 얘가 뭐 단결정이다 다결정이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픽이 없으면 얘는 비정지입니다. 비정지. 그래서 글라스 같은 걸 찍으면요 픽이 안 나오고요. 픽이 안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픽이 찍어보면요 여기 수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단범위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단범위. 그래서 이런 픽들이 그냥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로드하게 나옵니다. 내가 학생 때 유리 기판 위에다가 어떤 흰 필름을 입혀가지고 엑스알비를 찍어야 되는데 다른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어떤 흰 필름을 입혀서 이런 걸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뭔 생각으로 했는지 실리콘이 아니라 글라스에다가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엑스알비를 찍었더니 엑스알비는 여러분들 추가를 깊게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방망을 만들었는데 얘는 불과 한 100나노미터짜리였어.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쪼면은 얘는 100나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기판의 정보도 같이 나와요. 기판의 정보. 근데 글라스를 찍어버리니까 이거 정보는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파묻혀버린 거야. 그런 비슷한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1분만. 다음 주에 10월 1일이잖아요. 다음 주는 어떻게 영상 수업으로 해야겠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물론 PPT로 하는 게 낫다고?